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거부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경찰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을 조사 중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됐는데요. 이 김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정당한 경호라고 출석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할 것이다.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고 수사 영장 발부되면 당연히 영장 집행에 응해야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속셈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상황이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죠. 결론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상태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어제서 이어서 이틀째인데요.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정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은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번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관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 여부로 좀 쏠리고 있죠. 자, 체포 시한이 오늘 오후 9시 5분까지입니다. 그럼 이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공수처 관계자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뭐 청구 중 검토 중인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은 서울 서부지법이 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예정입니다. 앞서서는 뭐 청구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청구하러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이 잠깐 들렸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청구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시한은 오늘 저녁, 오늘 밤 9시 5분 전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서정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그리고 최영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서정민 변호사. 아직은 청구 안 했습니다만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향후 절차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됩니까? 네, 이렇게 공수처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이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잡히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대한 이 판사가 판단하기 전에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심사라는 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날까지 피해자 신문을 기본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일 오후쯤에는 어쨌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통 원칙은 청구가 되면 그 다음 날에는 심사라는 게 보통 원칙인데 그렇다면은 청구가 사실은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 아직까지 안 나는 거 보면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오전은 아니고 오후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오전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조금 이른 오후쯤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양쪽에 합니다. 다 또 통보도 해야 되는 과정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의 그 시간이 잡히게 되면 예.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 측과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해서 예.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뭐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에서 제출한 그 기록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은 이제 영장실질 그 심사가 종료가 되고 예. 이제 이후에는 판사가 모든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예. 이 구속을 할지 말지
여기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할지 혹은 청구를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 보통의 경우에는 늦은 밤에 결정이 나거나 혹은 좀 다음 날 이른 새벽쯤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오후에 심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심사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재할 때 보면은 오전 10시, 오후 2시. 법원은 그 시간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오후 2시 정도라고 일단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게 되면 발부는 아까 말한 대로 내일 늦은 밤이나 날을 넘겨 일요일 새벽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제 있었던 그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상당 시간 동안 어쨌든 그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발생을 했었고 예.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신을 더욱 또 강하게 제한하는 그 영장 발부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공방도 더 길어질 거고 또 법원에서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늦은 밤 혹은 뭐 다음 날 새벽까지 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는 일요일 오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사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추측에 해당하는 거라서 예. 실제로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이제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과 입장을 좀 보인 게 있습니다. 두 장으로 좀 정리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할 문제를 지적을 해도 공수처 또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가 사실상 서울지법을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구를 한다면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영장심사에서 부당함을 밝히겠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여부는 예단 어렵다. 출석할지 출석 안 할지 이건 지금 말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 시절부터 계속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걸 계속 문제 삼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그 부분이 어제 중앙지법의 체포 적부심으로 다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제는 그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에서 판단했는데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가 정당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얘기한 걸로 지금 평가받아요. 체포영장의 발부가 정당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바는 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서부지법 자체에서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도 잘못됐다. 예.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제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뭐 이론의 가치가 없다. 뭐 검토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각을 했는데 결국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부지법의 관할을 논의하는 것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원이라는 이 시스템은 게요. 국가적으로 모든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의 어떤 법의 근거들을 예. 판단하는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상권 분립에 대한 민주주의의 기초예요. 그냥 그 기본 자체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난무할 수는 있어요. 주장은 예. 뭐 본인이 뭐 변호사로서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예. 뭐 본인이 뭐 판사 출신이거나 대법관 출신이거나 변호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건 잘못됐다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을 법원이 판단하는 순간 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의 체포적부심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의 영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도무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그래서 이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여러 곳이 열렸고요. 지금 이 전국 상황, 윤석열 대통령 이 체포 관련된 그리고 영장 관련된 이 사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특히 법사위에서는 최근에 공수처가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어요. 공문서 날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관할 법원과 관련된 부분 역시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50억 경비단장을 겁박해서 사실상 출입 승인을 받은 것처럼
국민께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 중인 55 경비단장에게 관인 날인을 강압을 해서 대리 날인했다는 그런 부분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의자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 집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딱풀 공문이든 어떤 공문이든 문서로서의 완전한 형태로 성립되어 있고 강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거 국방부가 아니라고. 자, 최영철 위원, 이 법원 문제,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뭐 아까 체포영장부터 시작돼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중앙지법에 해라. 왜 자꾸 서부지법이냐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사들하고 만나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예. 나도 인간이다. 아, 판사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사감이 약간 개입될 수가 있고 나의 가치관이 투영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예. 어느 정도 그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준수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수처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했었죠. 예.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법이 대응기관으로 돼 있죠. 대응법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아, 서부지법은 저기 판사들이 좀 편향된 사람들이 있어서 저렇게 자꾸 영장을 자꾸 발부해. 그렇게 음모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모론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른바 뭐 영장 쇼핑, 판사 쇼핑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또 예. 그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오. 110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논란을 일으켰고 예. 그러니까 음모론은 자꾸 확산되고 대통령은 이것은 불법적인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공수처가 내란범이다 이러면서 공수처를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감이 개입되고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공수처의 실수고 서부지법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공수처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것은 중앙지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말들이 나온다. 앞으로 원칙을 지켜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아직은 뭐 소식이 안 들려오네요. 예고만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 서정민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제 심사가 잡힐 거라고. 그럼 그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그 수사에 묵비권으로 대응을 예.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불법적인 수사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불법 수사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장 청구다 이렇게 계속 뭐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불법 논리로 갈 것이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논리를 만든 것은 공수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 상당수가 불법 논리에 휘말릴 것이고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갈 것이다. 예. 저는 이것이 공수처가 너무 큰 첫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한다는 것은 1600만 표의 대선 결과를 뒤집는 겁니다. 예. 그만큼 엄중한 사안인데 공수처가 이렇게 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무질서한 상황을 계속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파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좀 불법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직접 참석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정민 변호사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여기에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하면 조금 법원의 판단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네. 판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에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내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물론 판사는 뭐 제출된 기록이라든가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예. 적어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네, 대신 출석을 해서 뭐 사실상 뭐 본인이 없는 경우에도 예. 거의 그렇게 되면은 뭐 서면 심사 위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일단 불이익하게 보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근데 예. 물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뭐 외부적으로도 혹은 대리인들을 통해서라도 이 영장들에 대한 그런 불법성 문제들을 쭉 제기를 해왔고 예. 그런 주장들은 만약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변론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뭐 출석, 불출석 여부는 결론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복하는 또 절차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뭐 기소되기 전까지 예.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결국 구속 적부심을 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적부심이 앞에서 들어봤는데 체포 적부심이 어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또 구속된 상태에서도 또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여부의 정당성 따져주세요라는 걸 또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만약에 뭐 신청을 한다면 결국 이 구속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불복 절차들은 하나씩 모두 다 진행을 해 거의 다 왔었습니다. 모두 다 사용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면 앞으로도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구속 적부심도 청구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또 법원은 체포 적부심처럼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청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 서부지법에다가 예.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게 되면 뭐 기존의 입장과는 상당히 좀 틀어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구를 한다면은 결국 중앙지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지금 방금 준비돼서 나온 내용이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거 면회를 한 거라고 할까요? 면담을 하고 나왔대요, 면회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배짱이 대단하다. 여기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만나서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정주 소장님은 요 전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위축 이런 거 없더라 하니까. 그거는 뭐 봐야 알겠지만 위축이 없다면 왜 진술을 거부하는지 뭐 영장 실질 심사에서 뭐 출석할지 안 할지도 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저게 배짱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 있고 의연하단 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본인을 지지하는 그 아주 이 일부분 내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이 어떻게 본인만 지지하는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무지하면 용감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용감하게 그냥 의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배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망상에 빠져 있는 분이 현실인식이 없으니까 본인이 지금 얼마나 정말 천일공노한 일을 저질러서 정말 이 비통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처했는지 참 스스로 반성이 없다는 자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영실 의원 이런 얘기도 전했네요. 여러분의 연호소리. 그러니까 지금 서울 구치소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도 열고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약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있다면 그것을 갖고 자신이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앞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이고 예. 그리고 자신의 지지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보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 거는 뭐 방어권의 입장에서 분명한 예. 것이기 때문에 뭐 저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불법적인 것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소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건 있겠죠. 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연결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가 끼었고 그리고 자신도 지금 조기에 지금 신병이 구속 위기에 놓이는 이러한 위기로 빠져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는 상당히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여러 가지 자기 법률가니까 생각을 하면 될 터이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이 뭐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해나가리라고 보고 국민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화면이 3개가 분할돼서 나갔잖아요. 지금 저희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약간 이게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과천에 있는 공수처를 가서 집회하신 분도 있고요.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또 중앙지법에 가서 집회하는 분도 있어서 이게 막 흩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서울 서부지법에도 또 집회가 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게 어제 좀 알려졌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심사를 맡았던 판사 기각했죠. 최종적으로. 근데 이 판사에 대해서 또 살해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이제 소준섭 판사 뭐 퇴근길에 잡히면 뭐 어떡하겠다. 뭐 이런 협박글이 게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기각 뭐 이거 관련돼서 알려진 다음에 경찰에서 이제 긴장하죠. 그래서 이 판사에게 신변보호 의사를 물어봤는데 이 판사는 일단 거절을 했답니다. 고사를. 걱정은 되지만 뭐 당장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라면서 고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최영실 의원님. 아무리 이게 세상이 험악하게 가고 의견 대립이 심하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도 뭐 손현명 기자 시절에 뭐 경찰서 형사계에 앉아 있으면 흉악범들 여러 명 살해를 한 그런 흉악범들은 저희한테도 협박을 하죠. 그 교도소에 신문 다 들어와. 너희들 그 기사 막 쓰면은 나 그 출감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대놓고 협박을 하죠. 뭐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러면 사실 좀 위축이 되기도 하지만 다 경험을 해봤죠. 기자들 출연변에 그런 경험도 꽤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테러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테러죠.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도 있을 수 없는 테러이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서 저를 폭언을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수록 사법부는 냉정하게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을 받고 저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결론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사법부와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검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켜서 이것이 누구나 승복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최근 상황을 조금 돌아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일단 서정민 변호사. 대략적으로 봐서 한 4차례 정도인데 지금 뭐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체포영장 뭐 등등 관련데 계속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우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서류를 수취를 거부를 하면서 송달을 조금 지연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송달을 간주를 해서 개시에는 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서부지법에서 1차 그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걸 또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발부가 됐고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또 한 겁니까? 그리고 뭐 2차 체포영장이 또 결국에는 또 허가가 돼서 발부가 됐었습니다. 뭐 다시 또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자면 뭐 재판관 일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혹은 뭐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증거 뭐 채택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뭐 기피 신청 혹은 이의 신청들을 했지만 뭐 다 같이 뭐 기각이 되거나 혹은 불허가 돼서 지금까지 청구했던 그런 문제들 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모두 다 인용되지 못하고 배척된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에 나오지만 뭐 이걸 숫자를 세보면 9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9번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전구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소영주 소장님.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뭔가 위제기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법적으로 방어권 행사다. 약간 이런 설명도 있던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어권의 행사의 범위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조금 그냥 아무렇게나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던지는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는 안 되는 거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나름대로 베테랑 변호인들이거든요. 예. 이게 던져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것들 몇 개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체포적부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증거추택 위법성 헌재에 있어서의 이의 신청했던 거, 정개선 재판관 기피 신청 이런 거는 되지 않을 건데 그냥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 기본적으로 그걸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헤아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어떤 음모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인하는 예. 법적인 그냥 행위일 뿐이다.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좀 법을 아는 변호인들이나 법률가들은요. 안 되는 거를 던지는 이유를 되게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뭐 이 언론들에 보면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법을 하니까 이거저거 법에 나온 거 막 끄집어내서 던져요. 기각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래서 뭐 저는 뭐 우리가 속담에 미꾸라지가 뭐 깨끗한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는데 정말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법꾸라지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이 헌법과 법치 시스템을 흐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좀 최소한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다른 쪽에서는 방어권 행사 지금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반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쭉 그동안 좀 진행됐었습니다.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이건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국론이 계속 분열되는 거, 그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책무로서 막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콩 꼴이 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황 남미 꼴이 나지 않는다는 그거 장담 못한다고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 변론이잖아요. 네. 서정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지금 이런 변론 내용들을 보고 일부에서는 뭐 준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드라마 보는 시간 그리고 뭐 남미, 홍콩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렇게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들의 경력들을 봤을 때 분명히 뭐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이 변론 준비들은 충실히 했을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변호 자체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좀 난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변론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면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지연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은 뭐 준비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변호인단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 실체적인 문제들을 변론하는 데 있어서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서 구속영장 청구 예상된다 전해드렸는데 지금 청구를 했답니다. 지금요. 예상대로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요.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구가 됐어요? 그럼 서부지법 이 청구가 접수가 된 거죠? 그럼 법원이 이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은 판단은 판사를 정하고 아까 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익 언제 할 것이 이걸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남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당을 해서 물론 전담 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배당을 할 거고 예.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언제 이 심사를 개시할지 이걸 또 정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요. 네, 뭐 법원도. 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랑 상관없이 언제 청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럼 바로바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판사와 심사 일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확정되는 것도 언제입니까? 사실 딱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저녁 중에는 대략적인 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법원에서 그런 데 공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또 기다려봐야겠네요. 오늘 하면은 대략적으로 일정이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어제 탄핵 심판 사항 전해드리다가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공수처 모습이네요. 서울지법 앞인데요. 또 공수처 관계자라 그러네요. 영장 청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었군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 앞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보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9시 5분까지가 이게 시한이었는데 시한을 좀 몇 시간 남겨놓고 좀 했네요. 근데 거의 퇴근 시간 꽉 채워갖고 지금 영장 청구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어제 탄핵 심판 관련된 그 변론 모습 전해드리다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어떤 변론 내용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 대리인의 반응이 있고요. 정치권에도 어떻게 좀 봤다 이런 평가를 한 목소리가 있네요. 들어보시죠. 원래 변호사 임무라는 것은 의뢰인을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변호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들께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서면을 쓰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오늘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도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같이 대신 판정에 있었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아직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예.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예.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영철 의원, 어제 탄핵 심판 변론길 그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여러 가지 얘기한 걸로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계엄 이거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드라마 보는 시간에 따른 이런 설명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쟁점에 대해서 예.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그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논리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걸 호소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좀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웠던 뭐 초반이니까 예.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움직일 수 있는 논리를 동원해야 되겠죠.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개헌안 만들 때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법관 자격을 빼자고 개헌안을 넣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왜 다 법관이어야 되는가? 사회를 좀 넓게 보는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은 단순하게 형사재판에만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의 그 성격도 있지만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심리에 나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고 예. 노무현 대통령 헌재 심리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헌안에 넣었습니다. 물론 그때 뭐 여야가 맞지 않아서 개헌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률적인 사안보다도 다른 것들을 폭넓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쟁점에 대해서 설득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데 근데 어제는 조금 일방적이지 않았나. 물론 초반이니까 약간 아쉬움을 느끼세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쟁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논리를 최대한 많이 동원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좀 아쉬웠는데 여러 가지 뭐 논리를 동원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뭐 그 국회 소추단이 뭐 내란 혐의를 뺐다든가 그리고 선입 선출 예. 앞에 있는 헌재 그 탄핵 소추 심리부터 해야 되고 예, 예. 뒤에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좀 아쉬웠고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소영주 소장님께서 어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봤나? 어. 그래도 대한민국에 예, 예. 내로라는 그 법률가들이 명성이 있는 그렇죠. 법조인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와서 하는 변론 자체가 예. 일반 법률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뭐지? 헌법재판관들을 우롱하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법률적 지식이 높은 분들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논거나 뭔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박박 긁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보통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지금 보면 뭐 계엄령 포고령에 대해서도 김용현 씨가 잘못 뺏겼다. 그 과거 걸 잘못 뺏겨. 그런 얘기들. 의견서를 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의견서에다가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인데 이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분조차도요 어이없어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서면을 냈어요. 대통령 측에서. 예. 근데 그 서면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국무회의로 왜 제출하지 않으니까 6초간 정적. 왜 정적이겠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안 내냐니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정적. 그다음에 군 투입과 야당 행태 알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는 게 군 투입하고 무슨 상관이냐 서명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질서유지 차원이다. 그러니까 병력을 투입한 질서유지인데 이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헌재에서 다투는 건 정확하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예. 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법률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는 건 주관적인 대통령의 판단밖에 없어요. 전시 사변, 어떤 치안 질서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주관적으로만 생각했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변호인단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포고령도 오죽하면 잘못 뺏겼다. 그러니까 저는 더 나아질 건 없다. 법률적으로. 계속해서 아무 말이나 던지면서 비상식의 참 변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어떤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론에 우롱을 당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제 탄핵 심판 재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변론기란 표현이 있지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쉽게 말씀은 탄핵 재판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뒤에 사진 보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경호처. 지금 저 경호처장 대행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또 중간에 조사받다 체포도 되기도 했거든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충돌 대비해서 무장이나 무기 사용 지시하신 건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동민 변호사.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입장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그거대로 오늘도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저지가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성훈 처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 주장과 지금 체포 사항은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보는 여건 중에 하나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그런 사정도 보지만 예. 한편으로는 그 해당 혐의가 상당히
인정이 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 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결국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당한 업무 범위 내였다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지금 차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항변은 내용 면에서는 뭐 인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오늘 출석하기 전까지 이 김성훈 차장은 관저에 머물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를 하고 있었다. 그 임무를 뭐 담당했다. 이렇게 내용을 알려줬는데 오늘은 출석을 하면서 체포 상태니까 더 이상 경호 업무 수행은 어렵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요. 이게 어제 저녁부터 이 내용이 좀 알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호처가 어떤 행사를 열었어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무슨 노래가 나왔고 뭐 이런 게 좀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호처 창설 기념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경호처 창설 기념일은 원래 12월 17일이에요. 근데 2023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12월 18일에 행사를 열었는데 12월 18일은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창립 60주년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 생일 행사를 같이 한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창설 기념 행사에서 뭐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메들리 노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곡이 나왔다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노래는 다른 노래를 약간 개사를 한 거라 그래요. 근데 가사가 이런 게 있대요.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수로 분으로 계산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리고 취임 후 쉼 없이 달린 수많은 날. 이렇게 개사를 했는데 이런 노래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런 노래 개사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많이 알려진 노래를 개사했대요. 그 멜로디는 그대로 살려서. 근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창설 기념 행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노래가 좀 개사해서 불렀다. 이렇게 또 알려져서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질문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거 사적 요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노래 제작에는 그런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성준 수사님 이거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냥 너무 낯뜨겁고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얼굴 둘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경호 업무 외에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동료의 생일을 챙겨주는 수준에서 했다. 동료를 이렇게 챙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배우자한테도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좀 하는 게 출세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경호처까지 영맥이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마치 경호처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창립기념일에 대통령에 칭송하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래가 있는데 그걸 개사를 개사를 바꿔서 해서 멜로디는 쓴 거죠. 그렇게 그거를 비밀 서약서까지 써가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무슨 사이비 집단입니까? 저기에 대통령만 빼고 저기에 뭐 정명석, 이만희 신천지 교주, 뭐 이게 넣으면 똑같아요. 하늘이 내려주신 교주님 거기에 수령님 붙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수령님 하면 김정은 거기에 붙이는 그런 류 정도 수준을 가지고 본인이 잘 보이려고 경호처를 활용했다는 거. 이거는 너무 용납할 수 없는 건데 국민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친구 생일 안 챙겨줍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친구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용인돼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배우자한테 생일날 그 고급 벤츠에다가 뒤에 풍선까지 해서 생일 축하해주고. 뭡니까? 경호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경호처 모든 직원한테 머릿속에서 사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멜로디를 쓴 거죠. 그렇게 가사는 바꿔서 개사를 한 거고요. 근데 노래가 이제 몇 곡 되는데 그 중에 한 곡,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약간 반응이 좀 나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권진원 가수인데요. 연인들의 사랑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이렇게 개사되다니 조금 저는 정말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영철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뭐 서영주 소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청와대를 꽤 오래 초립해 봤습니다만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 경호처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가까워. 늘 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저희도 기자들도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들이 경호처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근접 취재 갔는데도 그날 다 허용되고 명단 올라가고 다 했는데도 막 밀어내고 막 그 팔로 치고 막 이렇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역할이 많고 그리고 분단국가하고 남북 대치국가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좀 과도한 경호를 합니다. 문 대통령 계실 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결국 못 나간 경호처 그렇죠. 반대해서 경호이유였어요. 경호이유. 문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확고했습니다만 경호처가 반대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임기 중에도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 논란 뭐 이런 것도 불미스러운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경호처와 최고 통치권자가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경호처에 계신 분들이 공사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이게 잘 보이면은 진급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고 어쨌거나 저런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은 결국은 리더죠. 대통령께서 리더가 잘 잡아주면은 그게 잘 돌아가는데 저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경호처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나. 너무나 지금 뭐 군인들도 그렇고 지금 뭐 도매금처럼 뭐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국민들이 질책과 책망을 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고 일부의 일탈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호처 그리고 군인들은 열심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습니다.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말씀한 대로 김성훈 차장의 왜곡된 충성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 경호처가 다 저런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경호를 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지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경호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좀 꺼내놓네요. 무슨 충성심 이런 표현을 좀 썼다고 그러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80년대부터 경호관들, 제가 전두환 정권 시대부터 정부 때부터 경호관들 참 잘 많이 압니다.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걸 똘똘 뭉친 분들인데 제가 어제 경호처를 보면서 야 과거의 경호처가 아니구나. 이 경호인에 대한 충성의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이미 사라졌고요. 최영철 의원, 윤상현 의원의 저 평가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아니 뭐 윤상현 의원은 경호 전문가죠. 왜냐면 우리 전두환 대통령 사위셨으니까 그러니까 경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뭐 청와대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경호가 엄청나게 붙었고 그리고 그 경호 시스템에 있어서 워낙 잘 알고 지금과 비교해 보니 여러 가지로 아쉽고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나 뭐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걱정은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게 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시다 보니까 저런 조금 생각도 하시겠지만 아까도 뭐 저희가 패널들이 뭐 다 설명했다시피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경호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활동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 그 2차 체포영장에서 경호처가 그 대통령 경호를 모두 풀어버린 것은 아마 대통령의 지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에는 마찰을 하지 마라. 충돌하지 마라. 왜냐하면 특수공직방해로 전부 다 붙잡혀가서는 안 된다. 지금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지시가 내려가서 일찌감치 그 1차 저지선부터 뚫렸던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잘 반영돼서 경호처가 저렇게 한 것이 경호처가 결코 태만해서 저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죄송합니다. 앞서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구했고요. 공수처는 검사 지금 보면 내란숙의 직권남용형이 영장이 150쪽 분량. 손흥민 변호사?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청구와 관련된 영상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스로 된 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자료입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에서 준비를 하고 수집을 했던 그런 증거들을 기록화한 그런 내용들이 증거 자료입니까, 저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50쪽이라는 거는 청구서 자체가 150쪽이라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거가 지금 박스에 담겨서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장 청구서도 150쪽이라고 하면 뭐 보통 사건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보통은 정도로 몇 쪽 좀 됩니까? 보통은 다 합쳐도 뭐 5, 6쪽 정도. 5, 6쪽이 10쪽이 10페이지가 안 됩니까, 보통?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뭐 한 장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50쪽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분량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예. 안에는 뭐 핵심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예.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그런 혐의나 뭐 파악된 사실까지도 뭐 상당 부분 기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저 정도 양의 이제 청구서라면 예. 지금 보이는 그런 박스에도 뭐 그만큼 이제 방대한 대략 양의, 봐도 네. 박스 숫자가 한 10개는 돼 보이는데요, 지금요? 그래서 이 상당히 방대한 증거 기록들이 지금 그만큼 존재하고 있다. 심사나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걸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가 이제 볼 때는 뭐 한쪽 다 보지는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증거 목록을 보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보긴 합니다만, 일단 기록 자체가 저 정도로 많다면은 아무래도 뭐 중요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거는 공수처가 제출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변론에 나설 거 아닙니까? 그 심사 때. 그럼 그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료 제출을 합니까, 또?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될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당연히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다가 첨부를 해서 그런 필요한 증거들을 첨부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까요? 지금 나온 순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설명을 내놨죠. 윤석열 대통령 내란숙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150쪽 분량이단 설명이 좀 나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 얘기로는 검사 6에서 7명이 심사에 출석하겠다. 조정입니다. 저 정도면 검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일반 사건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이게 비중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일반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을 잘 하질 않습니다. 아예 잘 안 나갑니다.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수집된 증거들을 제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피의자가 반박을 하더라도 충분한 입증이 됐다.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냈기 때문에 네. 뭐 그 자리에서 또 반박 이걸 필요 없다. 이것만 참고하면 된다는데 지금은 검사가 최대 7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석은 뭐 당연히 예정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7명까지 출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법원에서 공지가 없다. 기다리겠다. 아직 언제 몇 시에 지금 예상컨대 내일 오후 정도로 예상은 됐거든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일 할 건지 내일 한다면 몇 시 할 건지 이건 아직 공지가 없다. 이건 법원에서 좀 판단을 좀 하겠죠. 아마 오늘 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통상적이라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 변호사?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가. 뭐 일정 잡는 것은 변론으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또
특수한 사항이다 보니 언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사에는 검사가 최대 7명까지 참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공수처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영상은요. 지금 영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상황이 모습입니다. 근데 박스에 저렇게 자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법원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아직 공지를 안 했다 그래요.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공수처와 관련된 그리고 영장 청구 사항까지 지금 앞서서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는 예정이다라고 전해주는데 뉴스와이드 진행 중에 청구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전 의원님께서 SNS에 글을 공유하셨어요.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다라고 누군가가 썼는데 그거를 공유를 하신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거는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비판한 메시지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 아니 제 페이스북 보면 저의 홍보처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들이고요. 거기는 어떤 저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다만 아니요.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뜻은 전혀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주제가 바로 다음 주 넘어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여야의 정당 로고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권 1위 김문수 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이 얘기 좀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지율 결과, 정당 지지율 결과인데요.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 보면은요, 이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이게 시간순으로 쭉 나와 있죠. 오늘 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입니다. 그런데 그 전 상황을 한번 보세요. 특히 12월 3주 조사 때는요. 국민의힘 24, 민주당 48,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근데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 역전이 됐습니다. 어제도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역전, 오차 범위 내에 역전이 있었다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이 된 겁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혹은 또 조롱하고 뭐 이런 과정이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게 있어요.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이번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역전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매일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국정 불안 세력이다라고 느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는 국정 불안 세력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앞서선 정당 지지율 전국 전체 평균이거든요. 자, 요거를 이 응답하신 분들 중에 특히 중도층이라고 스스로 밝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이 오늘 결과예요. 중도층만 따로 본 겁니다. 중도층이야. 여기 보면 중도층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37% 정도 지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28%, 그리고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음이 25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12월 셋째 주,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숫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에는요 민주당 지지한다가 46%, 국민의힘 지지는 13%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숫자가 많이 달라진 거죠. 민주당은 내려가고 국민의힘 올라가고. 그리고 무당층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층의 상당 중도층 중에서 무당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국민의힘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숫자가 나왔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홍석준 전 의원님, 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왜 이런 지지율 결과 나왔다고 보십니까? 예,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후폭풍으로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이제 벌어졌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이제 앞서고 심지어는 한 10%짜리 격차 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에 마치 정권이 바뀐 것처럼 점령군처럼 너무 좀 고압적이고 좀 그 압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많이 보였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수습해야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또 무차별 탄핵을 한다든지 또 비상계엄 이후에 뭐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 또 내란 동조 정당이다, 내란 선전이다, 이런 식으로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온 국민과 그리고 우파 보수 진영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때는 형법상에 또 내란죄를 뺀다든지 또 최근에는 또 뭐 카톡 뭐 검열을 한다, 또 보수 유튜브들을 고발한다, 뭐 이런 조치들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중도층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체포 상태잖아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 거기서 쓴 걸로 보이죠. 이런 내용이랍니다. 불편하지만 잘 있다. 국민 애국심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 아까도 이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고 나서 뭐 이렇게 들은 얘기를 또 전달을 했는데 이런 취지의 맥락의 편지 내용이 좀 공개됐다고 합니다.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까 지지율 결과 쭉 보여드렸어요. 정당 지지율 그리고 중도층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런 건데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도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 지지율 놓고 분석이 약간 정치권에서 여야에 따라 시각이 갈리는데 특히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 분들 말씀은 지금 이 지지율 결과는 국민의힘이 딱 잘했다기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 거부감 이게 표출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건 약간 야권 성향의 정치인분 주로 말씀하시는데 보수 응답자가 과대 표집됐다. 응답을 많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수습을 하는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이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집권을 했을 때 그런 체제가 준비가 돼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아주 까다롭게 깐깐하게 지켜보면서 지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출렁이고 있는 결과가 약간 그러면 특히 중도층 유권자분들이 민주당의 수권 능력이나 집권 위에 어떤 이런 보여줄 모습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할 때는요.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범야권이 192석이고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있는데 정권까지 찬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권력과 권한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부풀려지게 조금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 정도 되지 않은 모습들이 민주당에서 일부 보여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크게 더 다가오면서 중도층에서는 민주당도 한번 심판을 해야 되겠네 이런 작동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보수 집결에 대한 의미는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극성, 강성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오히려 더 극우 같은 후보자를
뭐 선망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 작동 기전에는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매를 빨리 들었다. 그래서 너네 정말 집권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 시기를 지금 비상계엄을 계속 회복하는 과정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은 대전, 충청권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지역까지도 우리가 정말 중도층의 민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과도하지 않은 정제된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거친 입, 거친 모습, 권력 남용에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지지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게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오차 범위의 역전이 된 현상.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차례차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에다 당부를 하는 말일까요? 이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체포 관련해서는 과격한 발언 삼가하라. 이건 뭔가 약간 좀 조심하는 것 같죠. 그리고 지지율 관련해서는 바닥 민심 잘 챙겨봐라. 당부를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된 게 가짜 뉴스 때문인지 상대 진영이 뭉친 건지 이것도 좀 살펴봐라. 이런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뭐 옥죽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잠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불러올 거예요. 아까 속보로 좀 전해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금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편지가 공개됐는데 이런 거예요. 불편하지만 잘 있다. 국민 애국심에 감사하다. 애국심이란 얘기를 꺼내놨어요. 요게 뭐 이런 내용이랍니다. 지금 편지 오늘 1월 17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지만 잘 있다. 그러면서 쭉 뭐 본인의 얘기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애국심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요걸 또 야당 쪽에서는 지금 보수 결집을 의도한 거야. 또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정당 지지율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였거든요. 이제 여기에는요. 차기 대선 주자 관련된 어떤 지지도, 선호도 이런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것도 숫자가 가장 높은 상위에 있는 인물들만 따로 추려봤는데 요거는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한 겁니다. 한 주 전 조사. 그러니까 각 인물들의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 나온 거고요. 왼쪽 거는 한 주 전 조사예요. 우선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32, 근데 이번 주에 31. 약간 물론 이것도 오차 범위 내죠. 근데 약간 숫자상으로는 내려갔고요. 그리고 오늘 주목된 게 김문수 장관이에요. 지난주에 8%, 오늘 7% 나왔습니다. 물론 숫자가 여전히 한 자리긴 합니다만 보수 진영 주자 또는 여권 주자 중에는 1위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뒤에 보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순서지만 김문수 장관이 지난주서부터 최근 1월 들어서 갑자기 숫자가 높아졌죠. 그리고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뭐랄까요? 본인의 분석, 그 생각을 좀 밝혔어요. 이와 관련된 거예요.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야. 내가 늘 그걸 보고 왔던 게 방열 지정이야. 도요새하고 조개처럼 서로 꽉 물고 안 놔주는 거야. 이재명 의원은 문재인처럼 박근혜 탄핵시키면 거저먹을 줄 알고 덤볐는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것도 우리로서는 좋은 현상이죠. 6070을 중심으로 그래 뭉쳐주면 좋은 현상이죠. 홍석준 전 의원. 네. 지금 보수 주자 그래도 야권 주자에 비해요. 야권 대선 주자에 비해서 보수 대선 주자가 더 많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보수 진영 1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최근 대권 주자 개인별로 봤을 때 좀 독특한 사항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40%를 못 넘는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은 30%가 또 깨지는 여론조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하향세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 우파 진영 내 후보자들 중에서 사실 그동안은
홍준표, 오세훈 조금 더 넓히면 뭐 한동훈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많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지금 장관이 지금 두 자릿수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승세는 확실히 이제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원인은 결국 지금 민주당과 그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탄핵되고 지금 체포 수사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많은 좀 분노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김문수 장관의 지지로 지금 이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서영교 의원이 막 사과하세요 했을 때 국회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뭐 사과하세요 할 때 그렇습니다. 본인은 앉아 있었어요.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이제 앉아 있고 저런 어떤 모습이 계기가 되는데 저 모습 하나만이 아니라 저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김문수 장관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알면 알수록 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삼성 경기지사를 재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분이었나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추세였다. 저는 처음에는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미풍에 그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풍이 아니라 태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동안 김문수 장관의 별다른 활동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최근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세요 할 때 사과 안 하고 이제 앉아있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모습으로 공개된 건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의 어떤 표의 확장성,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부풀려진 뭔가 이상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 성향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은 아까 홍준표 시장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6070에서 합치면 24%입니다. 6070. 예. 반면에 홍준표 지금 지사는 5%예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요. 또 보수 지지자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8%,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2위로 1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유튜버의 그런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유튜버에 특히나 어르신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뭐가 있는 만큼 이런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의 행보들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미담으로 영향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렇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의 궁극적으로 대선 후보로 연결되는데 큰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실제로 국민의힘도 선거 치르려면 중도층의 표심에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만큼 많은 후보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합자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비상계엄을 앞두고 탄핵 소추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결해야 되고 우리가 더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뭔가 발언을 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자들의 그런 뭔가 충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이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또는 지지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 내 1위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한쪽에서는 이거 심상치 않다. 최근 정당 지지율의 변화된 모습과 이게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이 한쪽에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거 아니냐. 최근에 주목도가 높아진 건 맞다. 뭐 그 정도 아니냐.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아무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제 2달 동안 사건 안 받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섞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윤 대통령 체포 접부심 결과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많은 분들, 특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이제 관심사가 조금 이동한 게 있어요. 어디냐면요. 두 가지 재판 중에 뭐가 더 빠르냐는 거죠, 지금요. 화면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선 헌법재판소가 속도 내고 있죠? 지금 변론길, 그러니까 재판 날을 계속 잡고 있는데 1월 달 잡고 2월도 추가로 2월 6일, 11일, 13일 계속합니다라고 날짜를 잡았어요. 보면은 촘촘하게 잡은 거죠, 지금. 6일, 11일, 13일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요, 이게 서울 고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 재판부에 3월 10일까지 새로운 사건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재판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날짜가 3월 12일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의미심장하다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헌법재판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둘 다 지금 속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신현영 전 의원님, 우선 헌법재판 관련해서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이 임기가 끝나는 게 4월 18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빠르게 지금 헌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말 3초면 나올 거다. 2말 3초요? 예, 2월 말에도 빠르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늦으면 3말 4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으면 3말 4초. 예, 결론이 나는 순간 60일 이후에는 조기 대선 공약이 예.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반기에는 대선이 시작되지 않을까에 대한 예측이 있고, 지금 헌재 재판부가 상당히 매주 변론 기일을 잡고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의 변론 심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양측의 대변인들을 통해서 변론에 대한 기회를 부여를 하고 이미 이런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들이 지난 변론 과정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탄핵 소추로의 혼란 위기를 헌재가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여러 과정에서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제 증인들이 채택이 되고 한 명씩 출석을 하면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과정들이 1월 그리고 2월 동안에 한참 진행되면서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추가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 저는 그래도 탄핵 소추의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지금 뭐 헌재나 아니면 이 사법부의 재판부가 서로 소통을 하거나 조율을 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대상이 더 간결하게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에서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는지, 포고령에 대한 부분, 국회 침탈,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침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 있고 주변인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면서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헌재는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2심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의 사실은 변곡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633 원칙에 따라서 3월 12일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양쪽 다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의 운명이 결국에는 사법부가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이 좀 씁쓸하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의 본인들의 그런 길을 각자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재판이 더 선고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국가가 어지러우면서 국민 갈등이 뭐 최고조로 오른 이런 시점에서는 사법부가 정말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서 사법의 대원칙이 신속 공정인데
이 절차가 누구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빠르고 또 누구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좀 늦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633인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 2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심 공직선거법이 작년 11월 15일 날 걸렸는데 첫 번째 길이 지금 1월 23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633이 강행 규정으로 적용된다면 2월 15일 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날 수 있을지, 그러나 다행히 새로운 어떤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끝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 심리는 법에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80일이죠. 예, 너무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지금 탄핵 심리가 보면은 거의 뭐 한 주에 2번, 그것도 종일 심판하는데 하루 건너뛰고 심판하다 보면 변호인이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는 어떤 촘촘한 지금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일정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최소한 대부분 상고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소심까지는 현재 있던 규정대로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섣불리 지금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두 재판, 헌법재판, 탄핵심판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둘 다 좀 뭔가 속도를 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끝장 협상입니다. 오늘 뭐 자정까지 협상하겠다, 기다린다, 뭐 결과 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냐면요. 특검법을 놓고, 그러니까 내란, 뭐 계엄, 뭐 이런 거 관련된 이 특검을 놓고,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지금 여야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 특검법안,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설명을 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반박 의견을 제시했고, 본격적인 그런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정의하는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야가, 일단 야당은 내란 외환 특검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를 했어요, 법안을. 그리고 여당은 아직 발의 안 했는데 준비를 해놨죠. 이거는 이른바 계엄 특검법이에요. 이름들이 좀 다릅니다.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제3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3자가 특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임명한다. 뭐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아직 발의를 안 한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발의하겠다고는 얘기했는데, 이 계엄, 죄송합니다. 계엄 특검법은 외환 관련된 혐의는 빼요. 그리고 수사기간이 최장 110일, 수사 인원은 58명 정도. 이게 원래 이제 야당 쪽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줄어든 거죠. 그리고 야당은 이름이 내란 외환 특검법이에요. 외환 혐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사 대상으로. 그리고 최장 150일 수사기간, 인원은 150명이 넘어가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그동안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 내란,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란 특검법 반대한다 그랬는데, 자체 특검법도 마련해두고 이거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왜 입장이 바뀐 겁니까? 예, 일단 기존에는 특검법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는 지금 수사가 그 검찰, 경찰, 공수처가 거의 뭐 경쟁적으로 과잉 중복 수사가 지금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은 것은 이제 기소 여부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인데, 그런 어떤 면에서 과연 특검이 필요하냐, 뭐 그런 어떤 반대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군사시설법도 다 무시해서 뭐 무작정 뭐 압수수색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사항도 한 15건이 돼서 이제 외환까지도 지금 포함되고 또 내란 선전 선동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고발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럼 대안을 제시를 해라. 이런 어떤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고육지책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도 반대하는 의원들을 좀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자체안을 지금 마련한 것 같습니다. 신영 의원님, 지금 여야가 생각하는 특검법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은 약간 범위를 넓힌 거고 국민의힘은 좀 좁힌 건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지금 타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뭐 협상 중에는 내용을 기밀을 누설하면 사실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들리는 게 없습니까? 면밀하게 사실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오후까지도 협상을 계속 노력하겠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지연시키면서까지 뭔가 협상으로 해서 특검법을 이번에는 같이 타협을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내란죄 그리고 외환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이 분분할 텐데 외환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일부 민주당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그 협상의 원칙은 내란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본질, 이것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의 훼손이 되지 않는 영역까지는 우리가 지킨다. 근데 결국에는 이름이든 어떻게 되든 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전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힌 많은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우선 출범시키고 이제 특검법이 여야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지금 뭐 협상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노려보는 사진, 왜 이게 키워드냐? 노려보는 사진이요? 뒤에 있는 저 사진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대통령 사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공식적인 사진을 지정을 하나 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사진. 근데요, 이런 사진이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왼쪽에 있는 게 새 공식 사진인데 이게 뭔 표정이죠? 누군가를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공식 사진입니까? 그럼 이게 대외적으로 이 사진을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요, 지난 2023년 트럼프 당선인 여러 가지 혐의로 뭐 수사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머그샷 찍어요. 이 피의자로서 사진 찍는데 그때 사진하고 거의 같아요, 표정이요. 앞에 노려보는 누군가를. 저 표정 보면 가만 안 두겠다. 약간 이런 표정 같잖아요. 그런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당시의 공식 사진하고 또 비교해 볼까요? 이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대통령의 표정, 약간 미소 짓는 표정, 뭐 이런 거 쓰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사진을 저렇게 노려보는 사진을 쓴대요. 홍석준 의원님, 이거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상당히 좀 재밌기도 하고 좀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 사진 중에서는 좀 특이한 사진일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을 계속 여기저기 걸어두는 거예요, 저 사진은? 예, 그렇겠죠, 당연히. 저 사진은 그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2020년 그 바이든 현재 대통령하고 대선에 붙었을 때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로 그 이후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행동을 했는데 그 때문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었을 때 저렇게 표정을 잡고 있었던 방금 비교됐죠. 머그샷 사진. 예, 머그샷 사진은 거의 같아요, 표정은 지금. 그 기존에 이런 어떤 체제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저항의 상징이다. 저항했던 그런 어떤 그 뜻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런 어떤 머그샷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뭡니까, 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저항의 어떤 그런 정신이랄까 그런 걸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런 어떤 강인한 미국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강인한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그런 생각을 이어간다. 그런 어떤 생각, 철학을 담은 그런 사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영 전 의원님, 혹시 이거 다른 나라 국가 수반들 쳐다보는 듯한 이런 모습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저 사진을?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무섭네요. 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력하라면은 굳게 담은 입술이나 약간 딱 뭔가 이렇게 근엄하거나 이런 표정이 연상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누굴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45대 때 사진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통합할 것 같은 트럼프를 강조했다면 이번 47대 대통령 사진은 내가 위대한 아메리카를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대내적인 메시지 플러스 대외적으로도 내가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와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녹록지 않겠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그러고 싶어서요. 보니까 최근에 이 몇몇 우방국들 무슨 땅을 영토를 언급해서 뭐 주로 편입을 하라는가 그 땅을 사겠다는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주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더 강력한 메시지이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예. 노려보는 듯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선은 기싸움에서 선점하고 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간접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예. 안 그래도 미국이 이런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가를 더 강력하게 세우겠다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런 전략들이 잘 먹혀 들어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른 나라 국가 수발하고 정상회의를 할 때 그러면은 저 사진을 쓰는 겁니까? 그러면 사진을 그렇게 나란히 놓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럼 저 사진을 쓰라고 공식 사진으로 지정을 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여야 의원들이 있어요. 여야 방미단 의원인데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이제 이미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지만 또 미국하고 우리가 얘기할 게 많거든요. 아마 많은 미국의 정가 인사들 만나고 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